크립토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6만 달러 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17% 넘게 반등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대감과 ETF로 유입된 기관 자금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시장 안팎에서는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크립토 콘텐츠는 4월에 20% 상승은 현물 수요가 아닌 무기한 선물 레버리지가 주도한 투기적 랠리라고 진단했고, 월가에서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처럼 5월 단기 고점 이후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만 달러 재돌파의 열쇠는 미국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대폭등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연례보고서 빅아이디어스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1조 5천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까지 10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73만 달러, 우리 돈 10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패트릭 위트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집행이사가 비트코인 2026 행사에서 전략 비축과 관련해 수주안의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미국 정부의 직접 매수 가능성에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량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여기에 자산 규모 300조 원이 넘는 캐나다 연계금까지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해 비트코인에 우회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또 한 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관과 연계금의 진입 경로가 다양해지며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포트폴리오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시 후 크립토 엑스파일에서는 가상자산 증명서 제출하세요. 새 출발기금 꼼수 차단 이슈를 짚어봅니다. 지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 정준혜입니다. 5월에는 참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온 5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는 6,9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정말 7,000비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코인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던 8만 달러를 3개월 만에 넘어섰는데요. 한 달 만에 17% 반등하면서 10만 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5월 조정설과 투기적 랠리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란 기자님 그리고 071랩스 딜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8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5월에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셀인 메이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시장에도 이게 적용이 좀 될까요? 적용이 잘 된다라고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고요. 네. 세린 메이 같은 경우에는 세린 메이 앤 고 어웨이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여름철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증시 트레이더들도 다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고 수익률 둔화를 경고하는 이런 지금 속언인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도요. 2020년대 이후로 보자면 사실 네.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대요. 아, 오히려 그래요? 5월 달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그대로 크립토 시장에도 적용시켜서 봐야 되느냐를 보자면 그렇게 보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작 출발이 좋았는데 8만 달러를 돌파한 지금 현재는 조금 8만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시장을 견인하는 3대 핵심 변수를 보자면 첫 번째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휴전 기대감입니다. 네.
5월 달에 여기서 확전할까라고 보는 시장 전문가들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이네요. 네,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대충 보자면 교착 상태가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적정한 선에서 휴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크립토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 증시나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자면 특히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다가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장 그리고 미장도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가 뭐 약세를 보일까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진전됐습니다. 완전히 뭔가 통과될 거다라는 건 아닌데 그나마 통과 확률이 올라왔습니다. 5월 1일 날 그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책에 담은 아까 말씀드린 클래리티 액트에 네. 그 초당적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마크업도 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안 자구를 좀 수정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위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원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 본회의 통과한 법안이 다시 하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갈 길이 남았지만 멀었네요. 갈 길이 멀었지만 어쨌든 합의안이 나왔다. 그리고 은행 쪽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리고 크립토 업계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의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한 요거에 대한 어떤 합의안이 나왔다는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자면요. 4년 주기론에 따라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자면 매크로 자산화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민감 자산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케빈 어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인준을 거의 뭐 앞뒀죠. 그래서 5월 15일 날 거의 아마 취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좀 완화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선거가 있으면 사실 정부가 좀 돈을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미국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 풀기를 시작하게 되면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시장이 그렇게 나쁠까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5월 셀인 메이보다는 뭐 추격 매수는 그렇다고 또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점에서 보자면 6만 달러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팔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네.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시장을 그냥 추격 매수는 그렇지만 좀 관망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아예 팔고 시장을 떠나기에는 조금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홀딩하는 좀 전략이 지켜보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뭐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오르면 그간 잠잠했던 고래들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약간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인까지 이제 리스크 요인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딜러님께서는 5월 일단 시작은 좀 좋은데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또 네. 말씀해주신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저는 일단 고란 기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계절성 10분 동의를 하고요. 사실 크립토는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이라서 미국처럼 뭐 1분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약간 5월에는 좀 거래량이 저조하게 되면서 난 현상인데 사실 지난 한 7년 동안 비트코인 그 사이클을 보면은 5월에 떨어졌던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있는데 네. 그때는 뭐 루나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과 레버리지 돼서 그냥 터진 그런 레버리지 과잉이라는 그 붕괴 사건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데이터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불안한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4월에 불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Fear 인덱스도 30에서 50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거의 뉴트럴 상태로 올라왔고요. 4월에는 ETF에 들어온 거 대비 이제 현물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한 퍼페추얼이 한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네. 비율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한 2.3%만 ETF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상당 부분이요. 그래서 네. 이제 ETF가 선물이 3~4%밖에 수준이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받치고 있는 게 실제 수요가 아니라 레버리지 포지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온체인상으로 봤을 땐. 그래서 네. 크립토 퀀트 볼스코어에도 50에서 40으로 지금 이렇게 장이 좋고 네. 뭐 좋은 호재거리처럼 분위기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온체인적인 지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에
팔아라 격언이 맞는 모양새긴 하지만 네. 사실상 계절성이 적용되기 보긴 어렵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유동성과 온체인 쪽을 좀 집중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 지금의 반등이 펀더멘털보다는 그래도 약간 레버리지가 만든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란 기자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크립토 퀀트 보자면 현물 수요 지표, 어페런트 디맨드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보다 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기관들의 매집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딜러님이 지금 현재 상승을 보자면 무기한 선물이 주도하는 상승입니다. 4월 들어서 20% 정도 올랐는데 이게 보자면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오른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현물 수요가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로만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흘려도 이른바 이제 롱 스퀴즈, 연쇄 청산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네. 크립토 퀀트가 이제 집계하고 있는 불스코어 지수도 보자면 50 중립에서 40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쪽 이 불스코어 기준으로만 보자면 시장의 체력이 2022년 하락장 초입과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립토 퀀트에서 조금 이제 뭔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뭐 불안한 점이 있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호재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팔고 떠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근데 이게 상승이 견고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선물에 의해서 밀어 올려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완전히 확신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선물로 올렸는데 이제는 이제 현물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에 있어서 ETF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서 스트래터지 같은 곳들, 이제 DAT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특히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영구 우선주 STRC를 이제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매입 규모가 5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전략 비축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패트릭 위트 백악관 자문위원이 이 수주 내에 전략 비축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시장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오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이제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서명한 게 지난해 3월이에요. 그런데 그 행정명령에 보면 뭐 이러저러한 걸 해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거 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패트릭 위트의 발언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뭔가 그 행정명령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실행 단계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크게 이제 뭘 발표할까를 보자면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한 비트코인의 영구 동결을 이제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 팔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 실행안이나 아니면은 명령 체계 그런 어떤 각 기관별로 하는 규칙 체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규칙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제 매각 금지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고 국가 전력 비축 물량으로 통합하는 구체적 절차가 아마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자면요, 커스터디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명령에 보자면 하나로 모은다라고 돼 있거든요. BTC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에 모아가지고 이제 이른바 미국 정부가 하나의 계좌로 이제 관리한다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좌에서 관리한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자면요, 사실 이게 만약에 뭐 백악관을 통해서 공식 입장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명령에서 나왔던 것에서 네. 뭐 조금 더 나아간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면 행정명령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좀 연구를 해봐라라고 돼 있었어요. 추가로 진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겠죠. 엄청난 호재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방안을 연구해봐라라고 했었는데 그간 아무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러면 정말로 추가 매집 계획안이 담기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패트릭 위트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진짜 미국 정부가 아마 살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상승으로. 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반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추가 매집 계획은 포함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이른바 이제 각종 이제 썰을 풀고 분석을 하는 분들을 따지면 네. 만약에 추가 매집 계획이 패트릭 위트가 말한 빅 어나운스먼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으면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떤 올렸겠죠. 식으로든 트루스 소셜에다 뭔가 힌트를 남겼을 거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비트코인을 그러네요.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는 발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건 추가 매집 계획은 담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담긴다고 하면 그야말로 빅 호재입니다. 정말 큰 호재예요. 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가격을 한 $10,000 이상은 올려놓을 수 있는 빅 호재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에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집 계획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좀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멀린더 트레이더라는 분석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33,000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 근거로 보자면 5월 고점 이후에 과거에 2014년에는 61%가 하락을 했고 2018년에는 65% 하락, 2022년에는 66% 같은 이런 하락 패턴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을까를 보자면요. 네. 같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상황은 듭니다. 항상 다르니까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어쨌든 하락 패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고 그 하락 패턴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의 4년 주기설에 따라서 이제 약세를 보일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6년 시장은 과거 불과 4년 전인 22년 시장과도 완전히 달라진 게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된 상황이고 비트코인 ETF, 블랙락 IBIT만 해도 지금 현재 거의 뭐 70만 개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20년부터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스트래터지의 매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거는 최근 들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터지 역시나 비트코인 ETF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래터지나 비트코인 ETF의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폭락이 나올까를 조금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 기관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보자면 대충 한 $60,000 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더 많이 보는 데는 뭐 $70,000 보는 데도 있고 네.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75,0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00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 포트폴리오 반토막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기관화된 시장 구조에서 그전에 아마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들 연기금이냐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편입한 이유는 뭐냐면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지 비트코인을 높을 때 샀다가 빨리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네.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0% 채웠다가 0%로 만들고 뭐 이런 자산이 아니거든요. 전체 포트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들고 가고 예를 들면 뭐 5%를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네. 가격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를 맞추는 수준이지 가격을 뭐 10%확 쳤다가 0%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관들이 과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팔고 나가고 기관들이 팔아서 가격이 $30,000대로 밀린다라는 건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오늘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33,000 안 좋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대폭등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캐시 우드가 일명 돈나무 언니죠. 다시 대폭등 전망을 들고 나셨는데 아크 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시총이 2030년 16조 달러, 그러니까 1코인당 73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우리가 막 10만 달러를 재돌파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73만 달러가 나왔어요.
이 수치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030년이잖아요. 그렇죠. 전 아직 100만 달러, 5년... 100만 달러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차피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 네. 전망을 그냥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네. 도대체 왜 이런 계산이 나왔지를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이 계산이 왜 나왔을까요? 네. 16조 달러짜리 시총을 만드는 큰 3대 엔진을 보자면 첫 번째가 디지털 금. 그러니까 지금 금 시총이 약 3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때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 시총의 10분의 1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1.6조 달러 정도 돼가지고 보자면 한 20분의 1, 5%밖에 안 돼요. 왜냐 금값은 많이 올랐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은 그에 이제 만큼 상응하는 만큼 오르질 못해서요. 그런데 이제 캐시오드가 보기에는 금을 일부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거다라는 거예요. 금이 약간 그 가치를 갖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실물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실물 금으로서의 가치로 지금의 금 가격을 설명하는 건 부정확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물 금을 과거에 비해서 뭐 몇백 보나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금의 두 가지 속성 가운데 또 다른 속성인 바로 가치 저장의 수단. 이라는 기능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이 정도 4,600달러 뭐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스당.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의 가치 저장 기능을 완전히 흡수하거나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거나 일부 대체한다라고 치면 네. 16조 달러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32조 달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네. 대체하게 되면 32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관 포트폴리오의 5% 배분입니다. 네. 지금 기관들 가운데 비트코인을 일부 편입하는 곳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관, 연기금이나 국유펀드 같은 곳들은 비트코인을 아예 안 들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자신의 포트의 일정 부분을 들고 가는 기관들이 많아졌고 그 기관들이 전체 자기 포트의 한 5% 정도만 비트코인을 넣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 수요가 가격에 반영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세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치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30년에 100만 달러 갔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은 얼마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달러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30년까지 보면 달러 가치가 그만큼 하락할 거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냥 표시되는 가격이 오르는 것에 더해서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거 인플레 해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뭐가 있지? 비트코인이 있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또 선택하는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 디지털 금을 대체한다거나 기관 네. 포트폴리오를 편입한다거나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그 기능을 네. 생각하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오를 거다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딜러님께서는 이 돈나무 언니의 전망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뭐 기대감 프리미엄은 어떻게든 늘면 더 늘 수 있죠. 네. 저도 막 한 10억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분리해야 될 거는 이제 비트코인도 시총이 컸고 매크로를 추종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기대감에 대한 내러티브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이런 기대감이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제도는 사실 뭐 클래리티 기반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전력 비축처럼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은 뭐 인과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적시할 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제도 그리고 이벤트, 그냥 기대감 내러티브 그리고 이벤트성 내러티브를 두 가지를 그냥 같은 무게로 좀 소비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1.57조 달러인데 지금 아크 목표치는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럼 그 갭을 사실 제도화된 과정에서 팩트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사실 확률성을 봤을 때 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논리를 좀 보니까요. 연평균 63% 복합 성장률을 적용을 했고 또 핵심 논거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 채택 가속화 그리고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구조가 좀 탄탄한 구조인지 아까 뭐 포트폴리오 5%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 보자면 일단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어디서 이동해 올 것인가에 따라서 정교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했죠. 일단 디지털 금으로서 금 시총의 약간 40%를 갖고 온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한 10조 달러 시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총에서. 네. 요게 아크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매크로 해지 자산으로 인정받는 속도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5%만 할당이 되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5%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자. 2.5로 보자. 2.5. 아, 네. 네. 그래서 세계 기관들이 굴리는 자금, 뭐 주식 채권 다 합치면 200조 달러인데 2.5%만 비트코인으로 와도 5조 달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자면 26년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미국 ETF 상장사 이미 공급 물량 12%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기금이나 국고펀드 등이 2.5% 편입하는 거는 네. 그닥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가나 기업들이 예비 자산 트레저리로 편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처럼 네. 미국 같은 곳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거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엘살바도르 같은 곳은 이미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또 1조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한 16조 정도는 약간 비트코인으로 오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지금보다 한 10배 오른 가격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야 무슨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야 그냥 비트코인 쪼가리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게 뭐냐면 금을 토큰화한 자산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금을 토큰화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이게 되게 보관 그리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실물금이 어디에 반드시 있다라는 신뢰가 담보돼야 되긴 하지만 그냥 금 토큰 사면 되지 뭐하러 비트코인을 사. 이런 논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포트폴리오 2.5% 할당? 야, 그 보수적인 기관들이 뭘 믿고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할당하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이 이제 트레저리를 편입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아까 야 들고 있는 거 안 파는 건 몰라도 새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한다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가 과연 트레저리를 편입할까? 부분에 있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아크 인베스트가 말했던 논리의 전제 조건이 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의 논리를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고 그에 반해서 또 의문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캐시우드의 전망이랑 또 백악관 발표 기대감이 결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좀 가격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딜러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지금 가격, 기대감 프리미엄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물론 저도 비트코인이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수많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투자자들에게선 앞에 놓인 것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DCA 하시는 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한다 봤을 때는 어떤 종류의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도화의 기대감이냐 아니면은 정말 내러티브 기대감이냐 꿈을 열심히 팔아서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이게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저희는 많이 봐왔고요. 네. 그래서 이 73만 달러 검증 시점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렇게 퍼센테이지나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총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갭인데 그 갭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제일 제도권에서 어떻게 해주는 기대감을 보면은 사실 연초에도 이제 클래리티 통과 확률이 90%에 달했다가 지금 40%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제도화의 근거는 조금씩 약해지고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네. 이 내러티브 기대감을 그대로 가격에 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본인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내러티브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몇 사이클마다 사망 선고는 일어났었어요. 비트코인들이 70%, 80%. 근데 즉 손실 않고 떠나신 투자자분들은 공통점이 하나였습니다. 내러티브는 맞지만 당장 선물 투자를 했거나 맞아요. 아니면 본인의 생활비를 썼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DCA 하시는 분들이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 배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구조적으로 하는 건지 좀 약간 공부를 해보시고 내러티브를 잘 선택하셔서 배팅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요? 역시나 뭐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간은 우리 편이 맞지만 거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그쵸. 그 과정의 한가운데서 내가 시장에서 떨려져 나갈 수 있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